딱이 맞은 영혼 제2부 마음 상함의 개인별 주제. 쉽게 상처받는 예민한 마음.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무척 다릅니다. 거의 무감각한 사람에서부터 아주 예민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극에서 극까지 다양합니다. 이 방면에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모욕감을 느끼는 까닭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토라져서 한동안 말도 걸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음성에 퉁명스러운 기가 조금만 있어도,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만 보아도 이들의 자존감은 대단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보다 덜 민감한 사람들은 그리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의 부정적인 내용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을 곧장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마음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로 상처를 잘 받는지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거부와 심한 상처 같은 것이 이유일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처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자존감의 상실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다른 한편 일단 경험한 충격을 소화해내는 방법에 따라 예민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금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 같은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성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들, 이를테면 임신 중의 니코틴 섭취나 조산, 출산 합병증, 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전적 환경 등이 위에서 말한 타고난 성향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아이가 자극에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상처를 받으며 내부의 충동과 느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은 순수한 심리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저 언급하는 것으로만 그치겠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성격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들과 관계된다는 사실이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일반화해서 말하기엔 이르다는 것도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사회적 요소로 눈을 돌려볼까 합니다. 유대감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적 유대, 특히 엄마와 아이 간의 유대가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툼이나 경제적 근심이 많고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등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잔뜩 지고 자라난 아이라 해도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엄마가 있을 때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확실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자인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잘 받아준 덕분에 아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고 이 안정감이 건강한 자기 신뢰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의 유대감을 경험하면서 아이에게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 자존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선하며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인성 기능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생겨납니다. 어릴 때 경험한 유대감을 토대로 아이의 기대나 감정, 시각과 행동 모형이 발전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헤어짐이나 버림받음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 사람의 대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대감의 체험은 아이가 자기 내면의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대인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면 아이는 엄마가 가까이 있기 위해 울며 소리 지르거나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를 따라가는 등 유대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는 동시에 세상과 자기 자신을 탐구해 나갈 자신감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접촉 주기가 완결되면서 아이가 쾌감을 얻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요. 아이의 유대감 체험이 이렇게 대인관계에서의 거리 조정이나 자율성 욕구가 만족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아이는 헤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일 없이 남과 적당히 가까워질 줄 알고 남을 신뢰하는 안정된 유대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이고 아이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는 아예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불안한 태도로 남을 피하고 꺼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어짐뿐만 아니라 남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유대감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4가지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어짐에 대한 불안. 두 번째, 가까워짐에 대한 불안. 세 번째, 믿을 만한 인간관계의 결여.
네 번째, 독립, 간섭받지 않기에 대한 욕구.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함. 이것은 부정적인 자아상, 겁에 질려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2. 남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불안. 3. 퇴짜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 남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지 못함. 남을 의심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독립에 대한 지나친 희구는 결과적으로 의존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하고 남과의 관계에서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낮아지면 헤어짐과 가까워짐을 별로 겁내지 않음, 불신이 적음, 자율성을 희구하는 마음이 적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하며 남과 가까워지고 싶은 현실적 욕구와 충분한 접촉 기능이 어우러져 정상적인 자율성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남을 신뢰하는 자아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 신뢰와 협동의 관계, 자율성과 통제를 바라는 이들의 기본 욕구는 만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거나 퇴짜 맞을까봐 또는 경시될까봐 겁을 내는 일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앞장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 기능, 나 기능, 접촉 기능, 그리고 인성 기능은 단순히 나타났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서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대가 확실할 때 느끼는 안정감과 전인격의 발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감이 확실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마음을 다칠 위험은 유대감이 없어 불안해하거나 남을 기피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외적, 내적 조건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건설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비판을 받아도 자존감을 다쳐가면서까지 마음을 썩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대감이 불안정하고 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아의 이러한 창조적 적응력이 손상되어 있는 까닭에 마음부터 다치는 것이지요.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유대감의 확신이 사회와 가정, 특히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섬세한 마음 씀씀이를 통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중병 또는 죽음 같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체험의 여부는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본질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확고한 유대감을 체험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트라우마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가 훨씬 안정되어 있어서 거부나 상실, 헤어짐 같은 힘든 체험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들은 자신과 자신이 보호자를 내심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아 혼자 남아있는 시기를 더 쉽게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유대감에 대한 확신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서적 착취라고 설명했던 경우에서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깝게 느꼈던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다가 배반당한 아이는 자신의 느낌과 지각을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격과 요구가 이해심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기는커녕 거꾸로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결과 인간 사이의 유대란 것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얽매이게 되지요. 결국 마음을 다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유대감에 대한 연구는 아이의 성장은 생애 첫 순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함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환경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듯 아이도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기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계 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이후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루는 근본 모형이 됩니다. 트라우마나 불확실한 유대감은 자존감이 불안정한 만큼 자아의 발전을 저지하므로 이러한 사람이 훗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 어떤 일을 했다가 퇴짜를 맞으면 곧장 자존감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인간은 결단을 내릴 자유가 있으며 따라서 퇴짜에 그냥 힘없이 내팽겨 쳐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 행위 이론에서 네빌 사이밍턴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의 명제에 따르면 자기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일에 반응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법 또한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에 따라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삶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트라우마적인 삶의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런데 삶의 등을 돌리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라면 삶을 향해 돌아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상대방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계속 존중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심리치료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자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이 선택 가능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리합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실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택은 항상 가능한 것이니까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병이 나고 병 때문에 마음을 다친다. 마음 상함과 병든이란 말은 중세 고지 독일어의 크라크라는 공동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가느다랗다, 보잘것없는 양이다, 약하다 등을 뜻하는데 동사형인 크랑케는 약화시키다, 감소시키다, 손상시키다, 말살하다, 괴롭히다, 굴욕감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약하고 쓰러지기 쉬우며 탄탄하지 못하며 자격지심이 생기고 용기가 없어지며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을 다치는 것은 항상 병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쳐서 몸에 병이 나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상함을 경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시민성 의학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진행 상태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몸에까지 병이 생기는 경우에서 이 관계가 잘 드러나지요. 위염이나 두통, 심장마비, 면역력 약화, 피부병, 요통, 그 밖에 여러 가지 병들이 이러한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체적 요소 외에 심리적 요소가 병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베로니카 헤르프스트는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만성 기침 때문에 벌써 몇 해째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무척 좋을 때도 가끔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아 어김없이 가슴에 다시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고통을 느끼곤 했답니다. 약은 점점 더 효과가 떨어졌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심한 갈등이 생겼고 마침내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압박감을 느낄 때, 즉 가정사 때문에 긴장을 겪을 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로니카가 그때까지 살아온 세월은 마음을 다치고 퇴짜 맞은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빠와 경쟁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잘하는 것은 항상 당연한 일로 여겨지거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안 되었다고 무시되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시기였지요. 오빠는 그녀를 자기에게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한낱 계집애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후 벌써 7년째 이 오빠와는 완전히 접촉을 끊고 살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베로니카가 아직 어릴 때 세상을 떠났으니 그녀는 아빠를 전혀 몰랐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일은 결혼 생활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감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용당했으며 자신이 남들을 위해 한 일이 제대로 기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로니카는 삶에 대해 점점 더 경직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삶과 힘차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없는 죽음의 세계로 후퇴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상징인 숨, 그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얻으려고 애썼으나 결국 얻지 못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더 이상 쌓을 기력도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그녀에게 육체적인 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은 말 그대로 그녀의 숨을 앗아가는 병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마음으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 이번에는 몸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심리치료실을 찾게 된 계기는 아들과의 말다툼이었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도무지 놓아주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하려 든다고 아들이 불평했던 겁니다. 이 거부가 통에 가득 찬 물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역할이 하여 베로니카는 마침내 도움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달려왔던 마음 상한 일들을 한 켠 한 켠 찾아내 벗겨가면서 그와 연결되었던 아픔을 표현할 수 있게 되자 몸의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베로니카는 새 삶을 위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 어떤 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증상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병을 다른 의미의 맥락에 끼워 넣은 후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아 표현의 하나로서 증상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병을 통해 표현되는 마음, 이것이 내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은 오로지 병이라는 형태를 띌 때에나 겨우 주의를 끌 뿐 보통은 전혀 의식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난 책임이 그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이고 마음과 몸의 일치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내담자는 병을 자기 것이 아닌 이물질로 간주하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대신 자기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병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이러한 통찰은 병이 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처로서 지각되지 못하거나 억눌릴 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육체적 증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면에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완결시키기 위해서 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입을 다물고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몸이 표현합니다. 따라서 병을 다만 육체적 증상으로만 볼 뿐 그것이 정작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을 간과해 버린다면 우리는 전격적 치료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입니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상쇄하려는 노력일 때가 많습니다. 내면의 상실감을 다독거린다거나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갈등을 해결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럴 경우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가치료 행위인 셈이지요. 아래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상함을 겪는 일이 육체적 차원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 또 그런 현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이 연습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다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부든 비판이든 누군가가 한 말이든 아니면 그저 마음에 거슬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라 해도 괜찮고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일 자체에 정신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때 당신은 몇 살이고 어디에 있었나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 장면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그 일이 있은 후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과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당신의 상황을 되도록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상처난 마음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주위에서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편안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잔뜩 긴장해 있습니까? 빳빳하게 당겨지는 것은 어느 근육이고 아픈 부위는 어디입니까? 꽉 힘을 주고 있는 곳은 몸의 어느 부위입니까? 숨쉬기는 어떻습니까? 얕고 밭은 숨입니까? 아니면 깊은 숨입니까? 옛날에 마음 아팠던 일을 기억해낼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기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제 이 체험을 집약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몸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를 강화시켜 보십시오. 이로 인해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잔뜩 주는 곳은 몸의 어떤 기관, 어느 근육입니까? 팔다리 어느 부분입니까? 마음이 언짢을 때 몸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숨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출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등이나 뒷목 또는 사지가 뻣뻣해지거나 어깨가 치켜 올라가기도 합니다. 위가 사방에서 조여들거나 위벽이 떨릴 때도 있는데 이는 주로 불안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선이 경직되고 심장에 통증이 오며 가슴 부위가 땡깁니다. 목구멍에 덩어리 하나가 걸려있는 건 슬픔이나 화를 나타냅니다. 몸의 경직 상태나 당신의 느낌을 분명히 감지한 다음에는 다시 몸을 편하게 하십시오. 아까와 지금의 상태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숨쉬기에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몸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데 따라 당신의 느낌도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모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당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지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 상함이 표출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몸 전체가 버뜩 놀라면서 방어와 보호 준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런 흔적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몸 어디가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병이 되어서라도 마음 상함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질화됩니다. 물론 육체의 병이 모두 마음 상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병을 앓는 것이 내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게르트 오버베크가 병과 병자의 자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병은 마음 상함과 관계가 있다. 이때의 마음 상함이란 마음에 받는 상처를 뜻한다. 이상이 좌절될 때, 특정한 목표를 포기해야 할 때, 능력이나 재능, 성별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해서 자기가 품어왔던 자아상과 결별해야 할 때, 마음은 상처를 입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육체적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병을 알아야만 하지? 하고 묻습니다. 이 문장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병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자기 인생에 불현듯 그런 일이 생긴 데 대한 의아함,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대한 실망, 운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불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닥쳤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마음 상함 등이 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병이 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사람들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운명의 장난을 아예 부정해 버리려는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마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것 기능인 느낌은 여기서 잠시 작동이 멈추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이 일로 해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이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만큼 크게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병들었음을 인정하면 이번에는 자존감이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건강하고 날씬하며 잘생겨왔다고 느껴왔으니까요. 얻고자 했던 가치를 이제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에 정말로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내담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픈 곳을 눌러서 감추려 합니다. 이런 마음 상함은 안절부절 못함, 무력감, 절망, 분노, 불안, 고통,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자 하는 심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는 내담자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한 마음 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한 몸을 그리워하며 서러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기대까지 모두 사라졌음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경우 슬퍼한다는 것은 상실이나 운명의 일격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받은 고통과 절망감을 현실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표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애도 행위의 결과물로서 자신 또는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열리고 더 이상 모든 일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된다면 말이지요.
애도 과정에서 얻은 체험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인성을 풍부하게 하고 변화된 상황에 새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불안이나 절망,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오히려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할 줄 안다면 그 체험을 통해 마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운명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대신 말입니다.